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에서 올라온 천하람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정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근택입니다. 네. 왜 이렇게 무게를 잡아요? 그러니까. 아니 커피 마시다가 네. 목이 좀 잠긴가. 어제에 이어서 천하람 변호사님은 이제 2주 연속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4호 인턴으로 우리 장혜찬 시사평론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MBC가 잘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예. 여러분이 저를 평가한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평가는 아니고요. 예, 저희는 이제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인턴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제가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뵙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나저나 이 대구시가 정부와 별개로 추진했던 화이자 백신, 이 3천만 명분 도입에 뭐 국제 사기를 당한 거 아니냐, 뭐 좀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뭐 직접 이제 나서서 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브리핑까지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천 변호사님? 네, 우선은 사실 이게 정치인들이 백신 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득점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게 마치 이준석 후보가 맨날 그러잖아요. 젠더 이슈 잘 모르는데 괜히 덤볐다가 망할 수 있다. 네. 마찬가지로 백신 이런 것도 본인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섣부르게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다만 이 대구시의 경우를 보면 저는 약간 좀 대구시가 억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민간에서 뭐 대구 메디시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대구시장도 뭐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가 좀 구체화되니까 뭐 이게 대구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랑 좀 상의를 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넘긴 것 같던데 저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구시장이라도 누가 찾아와서 뭐 백신 이렇게 좀 많이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알아보라고 하겠죠. 뭐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스텝이 엉켰던 게 그게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고 정부랑 완전히 이렇게 협조가 되지도 않았는데 섣부르게 뭔가 이렇게 된 것처럼 대구시가 발표를 한 게 저는 그 지점에서 좀 스텝이 엉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그걸로 좀 쇼잉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역풍을 좀 맞는 그런 모양새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메이드가 되기 전에 쇼잉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짚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메이드가 안 되는 걸 메이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화이자나 백신 생산 회사는 전부 다 국가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지 지자체나 개인이랑 계약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본 정보가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실수이거나 뭐 이런 건데 가시적 단계까지 왔다. 코로나19 범시민 대책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해서 정부에 공 넘겼고 가시적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그 아까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백신 갖고 좀 이렇게 좀 치적을 좀 내보려고 했다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얘기는 지금 대구에 유흥주점하고 일반 주점을 영업 제한 시간을 풀었어요. 다른 지역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놀러 간다. 그러다가 지금 확진자가 지자체 단위에서 비율상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또 돼버렸거든요.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지금 권 시장님께서는 백신 갖고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로 코로나19를 방역에 애쓰는 게 좋겠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될 때다. 네. 좋습니다. 뭐 오프닝 토크는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하고요. 이따가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오프닝에 말씀 안 하신 두 분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정치인싸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판세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이번 주에 대구에서의 합동 연설회가 있었어요. 보수의 텃밭이자 또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다. 당대표가 되면 사면 요청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대구에서 그랬을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요즘 뭐 워낙 바쁘신 우리 정치인싸 원년 멤버인데 전화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여전히 또 바쁜 일주일 보내셨는데 궁금한 거 물어보기 전에 저희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대선 후보 조사는 아니고 정확히는 차기 정치도사 조사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거기서 빠져야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피선거권이 아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빼달라 이렇게 또 뭐 요청을 하신 것 같긴 하던데. 아니 그보다도 우리 당 그 대선 지지자들 지지율 얼마 안 나오는데 그거 지금 빼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니 또 뭐 그래도 모셔올 수 있는 분은 지금 뭐 워낙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앞서 지금 잠깐 제가 전화 연결 직전에 했던 얘기 들으셨죠? 그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느니 뭐 사면 요청 안 할 거다. 아니 이런 얘기를 굳이 대구에 가서 왜 하신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이제 포석을 깔았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를 발탁해 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의 이제 이어진 시리즈물인데 그거를 이제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대구 때문에 다급해서 저렇다 이런 식으로 1차원적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포석이 그냥 그렇게 놓인 거였는데 결국 최종 메시지는 그거죠. 공과 사를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에겐 다 계획이 있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예. 그 주호영 의원은 또 이전 최고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시던데요. 저는 정치를 오래 하신 경험과 경륜이라는 것이 현상 분석과 더불어 가지고 그런 해석에서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가가지고 대구에서 그러면은 배신자 프레임 먹기겠다고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뭐 가능한데 그 정도 수싸움밖에 못한다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 아니 일단은 이제 가장 강하게 경쟁하고 있는 두 분이 어쨌든 주호영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인데 주호영 의원은 역시 이제 이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에 있어서 그간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워낙 강한 메시지를 많이 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좀 이런 비판이 있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후보 뒤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유승민 뭐 이렇게 두 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정치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을 견제구로 지금 던지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전당대회 하면서 이제 제도나 아니면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 그거는 혼탁한 거거든요. 역으로 지금 안철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에 더불어가지고 그게 일관되려면은 다른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언급도 유하게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개파주의 이야기하면서 유승민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은 적절히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한 또 사람들의 기대감은 또 이용하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거기다 뭐 안철수와의 합당이 안 될 것이다라는 위기감은 이렇게 또 증폭시키고 저는 이렇게 되면요 공정한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면요. 당장 호불호를 이미 너무 많이 언급해놨잖아요. 당대표 될 사람들이 하면은 저는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다 직위 생각하고 이름들로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충청에서 합동 연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후보들은 그 충청 대망론을 뭐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 이준석 후보는 얘기를 아예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 평론할 때도 사실 불필요한 얘기 잘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윤석열 총장이 정치 참여하고 말고는 그분들이 띄워주냐 맞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언급한다고 해서 안 오실 분이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의 정치 일정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의 당 상황을 보고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또 당을 개혁하겠다는 메시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메시지가 더 그런 것에 적합한 메시지지. 뭐 내가 뭐 누굴 꽃가마 태우겠다 이런 거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지혜 주머니 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지금 어쨌든 계속 조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 윤 전 총장의 그 가족 문제가 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장모가 이제 재판 중이신데 유죄가 나올 경우에도 어쨌든 뭐 끌어안을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뭐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뭐 개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그걸 옹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게 대중 지지율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속단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무죄 추정인 만큼 저는 뭐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지금 워낙 그 또 일정이 빡빡하시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좀 짧게 예. 여쭤볼게요. 예. 그 오늘 오프닝에서 사실 그 대구시 화이자 백신 도입 논란 예. 어쨌든 예. 지금 거의 실패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지금 하도 전당대회 때문에 정신 없어가지고 경주마처럼 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긴 한데 뭐 대구의 어떤 키 차원의 노력이라는 것이 저는 뭐 대구 쪽에서 해명하는 것들도 보고 했는데 그냥 노력하자는 취지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 확실히 백신이나 아니면 외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만큼 좀 지자체가 돕는다는 자세를 보다는 섣부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서둘러서 좀 발생한 좀 해프닝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언론에 이제 뭐 전혀 이제 뭐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좀 안 좋은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백신 확보를 위해서 과거에 뭐 이재명 지사도 지자체 차원의 개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다들 뭐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결과가 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사실 그 전당대회 전후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전화 연결이긴 합니다만 2주씩이나 지금 자리를 비우셨지만 예.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예. 어떻게 다음 주에 당대표 네. 되실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속단하기 어렵고요. 우리 그 현근택 형님이 한번 평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이후에 현 변호사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 아니 근데 만약에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은 예. 뭐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또 좀 힘든 결정 내지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스튜디오에서 한 번은 인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약속 지키셔야 돼요. 예. 네. 입당하셔서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전화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소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또 전화 연결 또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고요. 사실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자 뭐 당대표 후보라기보다는 또 우리 정치인사 원래 원년 멤버니까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일단 현 변호사님 예. 될 것 같습니까? 되는 분위기죠 지금. 왜냐하면 이준석 최고 후보가요 탄핵 정당했다 이 말을 대구에서 던질 정도면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태롭다, 아슬아슬하다 이 말하면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못 던져요. 네. 물론 이준석 후보가 원래 논쟁은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면. 저는 약간 논쟁을 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논쟁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쟁점이 붙으면 더 논쟁을 키워서 오히려 더 이제 주목을 받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사실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지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결국 그 대구에서의 유승민은 뭐 배신자 이 프레임이 어쨌든 본인한테 작용하는 걸 보는 건데 대구에서 승부수를 어찌 보면 던진 거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본인의 성격도 있지만 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 이거 없으면 쉽지 않은 워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준석 대구에서 어떤 활동한 지 많지 안 되는데 계속 유승민 얘기하는 게 결국은 유승민은 대구에서 배신자고 너는 그 사람이 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냐 요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는 방법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톡쯤에 대해 나는 유승민 뭐니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약간 수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그렇게 던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유승민의 어떤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나의 정치를 하겠다. 그런 의지 표명 분명하게 한 거 아닌가 봐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때 이준석 후보 있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 나를 사람들과 싸우는 자리로 불러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이건 팩트를 진술한 거고 그 다음에는 탄핵과 사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다. 이준석 다음 발언은 마지막에는 자 그럼 그 평가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 문제를 라고 하는 액션 플랜이 나올 거다. 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때 감사하다는 얘기는 밑자락을 까는 팩트 사실의 진술로부터 시작해서 세 단계로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두 단계까지 왔어요. 그렇네요. 경선 막판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컨대 정권 교체가 최고의 복권입니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에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액션 플랜을 제시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합니다. 예. 저는 좀 네. 평가를 하고 싶으면 장평론가님. 유승민이 건너지 못한 탄핵의 강을 이준석이 건넜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멋있는 연설을 해놓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말 멋없는 선거를 했거든요. 본인의 사무실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두고 예. 또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사진 가져와라. 못 주겠다. 예. 이런 존영 논란. 맞아요. 이런 게 그랬었어요. 펼쳐졌어요. 네네. 결국 유승민 전 대표는 탄핵의 강 못 건넌 겁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로. 그런데 일각에서 유승민계라고 평가하는 이준석 후보는 탄핵의 강을 정면으로 건너버렸잖아요. 예. 이 시점에서 이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존재감이 유승민을 넘어섰다. 더 이상 뭐 그한테 유승민계라는 평가를 하는 게 좀 신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이 탄핵의 강을 정면으로 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국민의힘 밖에 있는 여러 주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뭐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네네네. 이 주자들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개인적인 친서관계가 어떻고 경선 룰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탄핵의 강을 확실히 넘자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주자들이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연결되기에도 부담감이 훨씬 덜해지지 않았나 그런 의미가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평가를 한 번 더 네. 건네자면 전 변호사님. 저는 진짜 대선 후보급 명연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 왜냐하면 이준석의 정치를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준석 후보를 평가할 때 예의가 없다, 뭐 되바라졌다, 너무 호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기성 정치인들이 가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근데 막상 뒤돌아서면 뒤통수 치고 그것보다는 어디 가서나 뭐 예의가 있든 없든 정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걸 뒤통수 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저희 당에서도 옛날에 보면 호남 와가지고 호남에서는 뭐 굉장히 호남에 친호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다가 막상 또 서울 올라가면 또 굉장히 이게 바뀌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 이거 뭐 얘기 못 믿겠어. 기성 정치인들 얘기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많았는데 예. 저는 서울에서 하던 얘기를 대구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걸 말을 돌리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어떤 큰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나오고 나서 저도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굉장히 멀쩡하고 훌륭한 얘기인데 예. 이게 당심에서 반발이 세면 어떡하나. 제가 굉장히 당원들 분위기를 열심히 봤는데 예. 반발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역시 이것도 1등 공신은 우리 조국 교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국 교수님 사태를 보면서 우리 당원분들도 민심에 역행하는 주제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굉장히 파괴적인지를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게 이제 조국 교수님이라면 저희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게 탄핵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저희 그 지지층에서도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뭐 감정 같은 걸 갖고 있더라도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민심과 역행한다. 특히나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헌정 질서나 우리 시스템을 지키는 게 사실 보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데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 다 끝난 거 우리끼리 탄핵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해봐야 과연 그게 중도 확장성이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결국 조국 교수님처럼 이렇게 당심과 민심이 분리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당 내에도 여러 가지 그 세대가 있을 거고 층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세대 간에 좀 보는 시각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비슷해진 겁니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희찬 평론가님이나 뭐 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젊은 층의 의견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또 의문도 들어서요. 네, 그거 제가 대신 답변을 네네, 드리면 좋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폭넓게 뭐 국민의힘 당원은 아닙니다만 여러 언론사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목소리 듣잖아요. 네네네네. 현역 위원장들에게 지역에 이제 80대인 경륜 있는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좀 비켜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이게 저는 조국 효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의 이 국정을 보면서 무조건 정권 교체해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견 지금 내 마음에 100% 다 들지 않아도 네네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 전략적으로 좋은가. 우리가 호남을 대상으로 호남은 전략적 투표 잘하는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예. TK나 PK 같은 영남 지역도 충분히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것도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발생했던 결과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때보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한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유권자들 모두 마음이 하나 같지는 않겠지만 판단 기준이 누가 내 마음에 드느냐가 아니라 예. 누가 정권 교체에 더 도움이 되느냐 이거고요. 저는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 중에 하나는 반론하고 싶은 게 네네.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예의 없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냥 예. 요즘 이 20대 30대들의 평범한 스타일인데 이게 정치권에서 보면 20대 30대가 무슨 국회의원 만나면 90도로 인사하고 이런 게 당연한 것 같이 아주 이상한 조직 문화가 있는데 저도 정치권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문화 굉장히 낯설거든요. 예. 요새 20대, 요새 30대 같은 것이 그게 딱히 뭐 예의가 없다거나 뭐 건방지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 20, 30대는 잘 없을 겁니다. 저희 조금 첨언하면요. 이준석 최고가 1차 토론회 할 때 약간 말들이 좀 있었어요. 네. 약간 이제 질문할 때라든가 질문이 할 수 있죠. 근데 얼굴 표정이나 몰아붙이는 약간 단답식 퀴즈 나오면서 근데 그게 2차, 3차 토론회 가면서는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이 후보가 약간 또 그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둔 거죠. 이 발언은 지금 말씀처럼 어차피 들어오려면 아니 탄핵했던 사람인데 되겠어? 뭐 수사받던 사람도 굉장히 많고 지난번에 뭐 반발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경원이나 조영 후보들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옛날에 내가 뭐 KT 탈퇴도 같이 가고 뭐 옆집에 살고 나도 다 잘 아는 사이고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과거 문법이죠. 우리가 정치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뭐 통해서 할 수 있고. 근데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접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고민할 부분. 그 부분이란 말이죠. 결국은 내가 수사도 하고 구속도 시키고 탄핵 일조를 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풀지? 근데 그거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인간적인 친한 게 아니라 이 구도와 그 상대방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사실 근데 정치는 명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진일보한 접근 방법이죠. 저는 뭐 청년 정치인 이준석 이 세 단어에 모든 것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개인의 합리성이 있죠. 태극기 부대랑 딱 그 절연하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수구적인 발언이나 메시지와 딱 절연하고 뭐 부정투표 뭐 이런 부정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욕먹으면서 싸웠던 그 합리성이 있는 것이고요. 제주에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뭐 4.3 폄훼하는 세력과는 뭐 연을 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다음에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 36살이고 그다음에 쿨한 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죠. 20, 30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근데 정치인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이 됐고 검증의 무대에 올랐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치인 이준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유승민계가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네. 왜냐하면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요. 유승민 전 의원이죠. 지금 전 의원은 따뜻한 보수를 표방했어요. 그렇죠. 그 시장 경제만으로 안 되고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치인 이준석은 능력주의 경쟁 사회를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전체적인 구도 뭐 개인 이준석, 청년 이준석은 내가 매우 좋아하고 같이 방송도 오래 했지만 정치인 이준석의 철학과 사회 정책은 그 굉장히 그 자본주의 초창기의 자유경쟁 시대 리버러테리안즘이라고 하는 이걸 연상시키는 그 본인도 책으로 다 정리했고 엘리트가 먹여 살리는 사회다. 나보고 엘리트주의자라고 얘기해도 나는 뭐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쿨한 태도, 청년이라는 것, 또 그다음에 최소한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열광할 수 있으나 사실은 90%의 그 청년들이요, 10% 엘리트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라 라고 하는 걸로 요약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본격적으로 검증 무대에 지금 올라서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자기 철학과 정책적 방향이 본격적으로 좀 우리 사회에서 토론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교육에서 뒤처진 분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교육비가 많이 들더라도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는 쪽을 자기는 이제 지향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이제 신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것과는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10%가 이제 90%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 얘기는 그 나머지 90%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같이 경쟁을 하겠다. 좀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사람에게는 능력의 차이가 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허일호 아나운서가 지금 피지컬이 좋다고 하더라도 류현진 같은 피지컬과 야구 능력을 가진 사람과 네네. 열심히 훈련시켜 줄 테니까 같이 한번 경쟁해 봐. 라고 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럼 전 이제 중계를 열심히 해야죠. 예, 그러니까 중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뭐 여성 또는 장애인 또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본적인 능력이 사람은 다 차이가 개인차가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개인차를 사회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지나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능력주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의의 경쟁에 따라서 나온 결과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갈 거냐는 굉장히 사회정책적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허일호 아나운서랑 류현진 씨랑 같이 야구했는데 똑같은 연봉 받아야 됩니까? 다른 거잖아요. 당연히 류현진 선수가 연봉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다만 야구를 류현진 선수보다 더 못한다고 해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지금 그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분야인 건데 마치 섞어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능력 있는 사람들 제대로 대우받는 세상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능력이 꼽힐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걸 능력이 뒤처진 사람들은 무슨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호도해서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큰 왜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죠. 정치권에서 특히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할당제 폐지 때문입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청년 할당제나 여성 할당제 폐지하는 게 결국 이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돌보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치권 한 7년 이제 뭐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할당제가 인맥이나 백을 이용해서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위로 올려주는 나쁜 이 줄 세우는 정치의 도구로 많이 활용이 돼 있었습니다.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도대체 왜 비례대표 앞순위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정치권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했던 청년이나 약자들 중에서는 차라리 할당제 없고 공정하게 토론 배틀을 하든 정책 대결을 하든 한번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그러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청년이나 여성들, 장애인들,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 더 많이 국회에 입성할 겁니다. 이 할당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겨우 비례대표 한두 자리 내어주고 기득권의 영남 중진들, 호남 중진들 그 자리를 유지시키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정치권이 할당제 이용해서 얼마나 약자를 잘 배려했는가 본질적인 고민을 다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 사정은 그 정당에서 풀면 되시고요. 할당제를 하든 안 하든 그 정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큰 관심은 없어요. 사회 정책으로 이것을 포괄해서 전반적으로 사회 정책 전반으로 이걸 넓힌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차별이 없다, 개인차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접근이거든요. 구조적 차별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말씀 좀 구조적 차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눈을 감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진짜 아까 장혜찬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분들에게 인간의 존엄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경쟁을 정말 해야 될 때는 경쟁을 하지 않고 또 실제로 오히려 복지나 그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될 때는 또 경쟁을 시켜요.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고 왜곡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쟁이 맞는 분야는 경쟁을 당연히 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공교육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특히 저희 당에서는 기회의 평등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능한 사람들이 최대한 능력을 끌어내서 성공하고 자기 능력 발휘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인 거고 정의당에서는 좀 더 기반이나 결과의 평등 위주로 가자라고 해서 각자가 균형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이준석 너무 차갑다 능력주의다라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그 입장이 뭐 서로 다르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뭐 양쪽의 의견은 이 얘기는 뭐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쨌든 지금 당대표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좀 분량이 많아지긴 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3위 후보군을 지금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주호영 전 원내대표죠. 예, 이 두 분
좀 반등의 계기가 있을까요, 현 변호사님? 뭐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뭐 나주곰탕 얘기, 뭐 단일화. 근데 할 수가 없죠. 두 분이 뭐 정치적 기반도 다르고. 일단은 그 단일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두 분 모두 뭐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뭐 정치적 기반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서울 대구로.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큰 접점도 없었어요. 두 분이 그리고 뭐 아주 친한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면 단일화하는 아주 순간 친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에 있는 분들 잘 알 것 같은데 예. 인간적인 어떤 관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주호영 대표가 지금 현역 의원이고 이러니까 큰 문제 없어요.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근데 나경원 전 대표는 굉장히 타격이 크겠다. 3대판에서 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준석 최고는 뭐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되면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 안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도 안철수 대표하고 비슷한 뭐 길을 가려는 것 같고 그래요. 안철수 대표랑 또 이준석 최고가 뭐 사이가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진 않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 구도를 짜는 데 있어서 이 제3지대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경원 대표가 안 되면 어떻게 할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 자리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하시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경쟁자 입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3번 연속 출마 뭐 한 번도 쉽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장혜찬 평론가께 좀 여쭤볼게요. 그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 입장이라든지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준석 후보의 정치 능력이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인이 안철수 대표를 직접 찾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요. 만약 만나주지 않는다면 문 앞에서 기다리든 연락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먼저 자세를 낮추고 찾아가서 그동안의 묵은 감정은 사적인 것이니 풀고 공적인 입장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런 메시지 던지면 안철수 대표도 사실은 야권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된 유력 대권 주자이고 그런데 내가 예전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이준석이 대표인 국민의힘이랑은 안 하겠다? 안 하면 그럼 국민의당으로 독자 대선 출마하실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큰 플랫폼 안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경쟁에 뛰어드는 시기가 조금 일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단일 후보로 대선을 완주한다? 이건 지금 국면에서는 누구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함께하게 될 텐데 그 함께하는 시기를 빨리 당기느냐에 따라 이준석 당대표 첫 번째 검증 무대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 무대를 잘 넘어서면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가만 안 두겠어 벼르고 있는 일부 중진들도 글쎄요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시험 문제이지만 이 시험 문제만 풀면 생각보다 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아니 전문가 저도 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아까 장혜찬 평론가님께서 과연 그걸 안 받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분이 안 받을 걸 약간 이런 리액션을 하셔가지고 선거 과정에 그 녹음 파일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준석 최고도 억울함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했는데 그거를 보통의 정치인 같으면 죄송합니다. 사적으로 한 얘기고 그렇게 어쨌든 뭐 비속어를 써기도 죄송하다고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문제 없다. 사석에서 한 얘기다. 사석에서 한 얘기 문제 없다. 그리고 그 발언을 접지는 않았어요. 접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당대표가 돼서 찾아갔어 안철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그냥 고사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작전으로 갈 것이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네. 가능하면 뭐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어찌 보면 약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서 뭐 인사하고 그럴 스타일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서울시장 선거 때 저도 예상컨대 이준석 후보의 스타일상 또는 안철수 이건 둘이 같이 만들어내는 그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조건 없이 들어와라. 이전처럼 지금 합당 얘기 막 오고 가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지역위원장 공모해서 알받기
하고 이런 거 인정할 수 없다. 속값은 후하게 쳐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의 99%는 안철수이고 나머지는 다 1%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건 없이 들어와라.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 후보의 캐파를 키워서 압도하겠다. 그때는 뭐 후보 단일화가 됐든 뭐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의 힘을 키운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들어오지 않는 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그 정치적 관계는 그렇게 풀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기존의 두 사람의 스타일이다. 여기까지 짧게 드릴게요. 예, 당내에서도 사실 이준석 후보가 진짜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총장이 곧 입당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게 정말 시험대가 되고 이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당대표 리더십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텐데 네. 사실은 윤 총장이 곧 입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안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실은 국민의힘이든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 이유든 배짱 부릴 수 있어요. 네. 아니 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 우리 윤석열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만약에 윤 총장이 제3지대 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진짜 아까 장평론가님 말씀대로 바지끄댕이를 붙잡고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벗어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쿨하게 갈 거다. 어쨌든 힘의 균형이 조금 이제 바뀐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뭐 다음 주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보고 또 이야기 나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다음 주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치일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뭐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언론에도 워낙 많이 보도가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좀 첨예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 구입에 성공하셨거나 아니면 직접 좀 보셨습니까? 가져오셨군요. 네. 예,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 읽어봤습니다. 현 변호사님은요? 저는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주문만 했습니다. 예, 두 분은 네, 저도 언론으로만 봤어요. 언론으로만. 예. 굳이 뭐. 그러니까요. 예. 굳이 뭐.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좀 어떠셨어요? 직간접적으로 회고록 내용이라든지 뭐 언론 보도를 보신 소회를 먼저 조금 간략하게 한 분씩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좀 이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분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써주시는구나.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조국의 시간을 냈는데 뭔가 팩트를 뒤집는 결정적인 단서나 이런 것들이 담겨있진 않아요. 예. 그동안 본인이 언론이나 SNS 통해서 항변했던 내용의 이 총집합입니다.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을 더 녹여낸 것 정도로 지금 언론 기사나 요약본들을 통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최근에도 계속 SNS를 통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를테면 민주당의 또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이 조국의 시간 낸 것이나 조국 전 장관 좀 여러 가지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바로 맞받아치잖아요. 네. 이렇게 활발하게 SNS를 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반성이 진짜 반성이 아니구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구나.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 건너는데 거의 한 4년, 5년이 걸렸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조국의 강 건너는데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권 주자 경선 과정에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또 만약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줄기차게 조국의 시간 읽어보셨느냐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물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조국 전 장관 편을 들면 중도 무당층표가 이탈될 게 걱정되고 편을 안 들면 당심을 놓칠 게 걱정되고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는 한 발 빼시긴 했어요. 네, 근데 대선 경선에서 후보 토론회 하면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책을 내고 활발하게 SNS 활동 계속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어둠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 변호사님은 직접 보셨으니까 뭐 일단 신 변호사님 소감 정도 듣고 조금 전환을 좀 할게요.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 내용의 일부예요 보면. 많은 부분은 본인이 그 학자 때부터 형법학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형법학자인데 검찰 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가 생각을 했던
것은 이런저러한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지만 헌법학자로서 많은 부분을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권력기관 개혁이 이런 청사진 속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표를 그려서 다른 나라의 권력기관의 권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언론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뽑아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회고록이라고 본인은 자서전이 아니라 회고록. 이거 자서전은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 내가 이랬다 이런저런 건 하나도 없고 다만 그 당시에 본인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기 변호로 뭐 이렇게 이제 그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나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송 대표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굉장히 나를 밟고 가라라는 얘기가 그 송 대표 사과 이후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책에 있어요. 네. 나는 하여튼간에 강남 좌파로서 충분히 본인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살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다. 나를 밟고 가라. 내가 나 때문에 여기서 멈칫거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장평론가님은 그 대선 후보들한테 부담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후보들 짐을 송 대표가 덜어준 거예요. 앞으로는 이해찬 대표와 송영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라는 얘기를 대선 후보들이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장혜철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그 강을 과연 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어쨌든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는 얘기는 넘어가라는 건데. 지금 그것만큼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 변호사님이 내부에 계시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밟고 가라는 얘기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됐다. 비판하든지 아니면 뭘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당원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이제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정치적인 욕심이 없으면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대선에 나가고 정치를 하려는 순간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했을 때 본인이 이득인지 아닌지를. 지금도 보면 조국 장관 얘기에서 별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구도자 항에서는 저는 조국 장관이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본인 욕심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에서 일부 지금 친문 당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왜 조국 비판하냐 얘기하지만 본인이 일단 나를 바꿔가라는 얘기는 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든지 간에 뭘 해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본인 이사가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충분히 우리가 알겠는데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근데 박용진이 밟았는데 꿈틀하잖아요. 지금 그냥 넘어가게 안 두잖아요. 제가 보기엔 박용진 의원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어디다 얘기를 하다 말하는데 왜냐하면 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싸우는데 박용진 의원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 국면에 얘기 중에 상대할 사람은 상대방 당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뭘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당내 총질하는 거잖아요. 내부 총질이다. 내부 총질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당내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건 만나서 얘기하면 되든지 아니면 따져보면 되는 건데 자꾸 지금 청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논쟁 싸움으로 가는 게 저는 박용진 지금 의원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봐요. 이게 사실 우리 정치인사의 가장 큰 장점인데 안에 계신 분들이 뭐 있으면 자기 당 얘기 그냥 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까 장혜찬 평론가나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게 이제 80대도 전략적으로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전략적 선택을 민주당의 소위 아주 극렬한 당원들도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저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 전략적 선택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조국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본인을 밟고 가라라고 하시지만 아까 우리 장평론가 얘기처럼 박용진 의원이랑 또 논쟁을 벌이시고 이 밟고 가라라는 글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 또 한두 시간 지나가지고 조국의 시간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막 이렇게 올리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교수님의 솔직한 심정은 자기가 민주당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고 아이콘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본인을 밟고 가길 원했으면 이 타이밍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타이밍에 책을 내실 필요가 없거든요. 예. 저기서 오히려 약간 좀 조국 교수님 스스로를 좀 연반인 같이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조국 교수님 등장하실 거고 조국 교수님이 직접 당연히 뭐 출마는 하진 않으시겠죠 대선에. 그렇지만 민주당의 여러 대선 후보들한테 조국 교수님에 관한 질문은 빠질 수가 없고요. 꼭 서로 당연히 토론하는 과정뿐만 아니더라도 언론에서도 계속 집요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걸 미리 좀 정리하고 가자.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하려면 조국 교수님 이슈를 우리가 정리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저희가 마치 탄핵을 반성하듯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애매하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저는 박용진 의원 문제 제기 굉장히 용기 있고 적절하다라고. 그렇다면 저는 좀 달리 보는데 왜 그러냐면 예. 조국 장관하고 지금 탄핵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예를 조국 장관이 예전에 뭐 대통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분이 뭐 친이 친박처럼 한 세력을 이뤄가지고 뭐 국회의원들 한 50명 만든 것도 아니고요. 예. 조국 장관이 공천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친조국 김남국 뭐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그 국면에 약간 기여를 한 정도지 조국 장관하고 아주 뭐 어떤 개인적인 친밀 관계나 이끌은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아마 한 번 정도 더 얘기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봐요. 책 얘기는 제가 보기에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이제 판결 선고가 나왔을 때 예. 이제 그때 정도나 얘기가 나올 것이지 제가 보기에 뭐 대선 국면에 이게 논란이 될 일은 없어요. 조국 장관이 지금 민주당 영향력이 행사하시는데요. 민주당의 조국 장관 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실은. 근데 어찌 보면 그 언론에서는 자꾸 뭐 친조국 인사 얘기하지만 그건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정도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뭐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 근데 그러면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분은 왜 조국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옛날에 이낙연 대표가 1등일 때는 나는 조국을 잊었단가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국 교수님은 밟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국 교수님 지지자분들은 아직 조국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어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국회의원이 뭐 조국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MB 정부 때 그때 이제 정두원 전 의원 추측으로 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었던 이상득 전 의원을 향해서 반대하는 항명서를 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항명서에 이름 올렸던 분들이 좀 고초를 겪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접거나 꺾진 않았어요. 계속 뭐 그 당시 이상득 전 의원 별명이 상황이었는데 이상득 전 의원 그 SD랑 계속 싸웠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자 1심 유죄 판결까지 난 마당에도 초선 의원 5명이나 초선 모임에서 약간 조국 전 장관 비판하는 사실 제대로 된 비판도 아닌데 뭐라 하는 정도의 성명서 냈다가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자 장경태 의원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막 이런 문자 보내고 쏙 들어갔잖아요, 이야기가. 이거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MB 정부 때 이상득 전 의원 공격하는 것보다 조국 전 의원 공격하는 게 더 어렵다. 여전히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권력 축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이상득 그때 알잖아요. 만사 형통, 인사, 예산 모든 거를 다 통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조국 장관이 당내에서 무슨 뭐 인사를 해요, 무슨 저 뭐 예산을 만들어줘요. 지지층이 전혀 관계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지층도요. 본인이 조국 장관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딱 의사를 밝히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내 영향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공천을 주거나 예산을 주거나 이런 게 영향력이거든요. 조국 장관은 제가 보기에 그런데 1도 영향력이 없어요. 지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역시 이 주제가 나오니까 양쪽이 계속 뭐 일단은 하시던 얘기는 좀 마저 듣고 그 다음에 저기 비슷한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조금 다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조국 장관을 지금 이상득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당내 지지자들 문제는 결국은 지금
대선 국면이 가면 누구를 지지할 거냐 문제도 있지만 당대당으로 가요. 네. 그럼 결국은 정권을 넘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킬 거냐 이 싸움이거든요. 네. 그 싸움으로 가면 수렴되게 돼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지층의 그런 열정적인 응원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식으로 뭐 정말 크다라는 걸 좀 강조해 주신 표현이었던 것 같고 네, 저는 당내 정치적으로는 예.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현 변호사님, 조국 교수님 비판 세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 인사에서? 왜 비판을 해야 돼요? 난 조국 정부원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비판할 지점 네. 그러니까 비판 못 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자체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 저는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조국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기본적으로 돼요. 윤석열 가족 수사는 조국 장관 수사랑 같은 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은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대선에 그러니까 얘기를 그런 식으로 아니 예. 왜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럼 1심 유죄 그런 나온 식으로 거에 아니 인정은 하세요? 유죄 나온 건 유죄 나온 거지만 그렇게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검찰이. 저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유죄가 거예요. 나온 거는 그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유죄 나온 거 당연히 인정하죠. 부정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유죄냐 무죄냐 나온 문제가 부분을 또 아니라 따져봐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유죄 수사를 나온 해도 조국 되느냐 마느냐. 자자자자. 오랜만입니다. 제가 인분들이 조금 오랜만에 개입을 전혀 안 하고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또 오랜만이어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지 이게 또 정치 인사의 맛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일단 스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사실 정치 인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송영길 대표의 사과와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길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까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이 좀 얘기하신 걸로 가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의견이 같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의 사과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서 뭐 모두 발언으로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좀 얘기를 나누시면서 짧게 정말로 짧게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천 변호사님부터 아까 하시려다가 말았으니까. 네, 저는 송영길 대표 사과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 마무리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반반 사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반 사과일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그 정무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뭐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해찬, 송영길 두 대표가 사과한 것과 의견이 같습니다. 거기에 더 붙일 말은 없습니다. 네. 아마 이게 정답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근데 어쨌든 그 검증을 피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장혜천 평론가께서 또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요 얘기 마무리하시겠어요? 저는 사과에는 단서가 붙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나쁜 사과가 내가 미안하지만 근데 사실은 막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붙는 거거든요. 사과할 때는 깔끔하게 사과만 하셔야지 단서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네. 현 변호사님 마무리하시죠. 제일 아마 뭐 사과했냐 안 했냐 논쟁도 있지만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윤석열 가족 얘기한 거 동의나 선상에 하라.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그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혜찬 시사평론가님이 어제와 오늘 또 이번 주 정치인사에 또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날카로운 비유와 또 이렇게 냉정한 또 평론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혜찬 시사평론가님, 천하람 변호사님, 또 천하람 변호사님 2주 연속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의 자리를 이제 메꿔주실 분 누가 되실지는 저도 참 궁금한데 그분을 여러분께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신장식,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